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향력 있는 서번트 리더십의 법칙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부득이하게 보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영향력 있는 서번트 리더십의 법칙에서 친밀감의 법칙, 친밀감의 법칙은 정직과 신뢰, 그리고 격려와 긍정, 친절과 존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자석의 법칙은 인간적 매력, 그리고 겸손과 열정, 희생과 봉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협력의 법칙에서 캠벨 선교사님, 그리고 워싱턴 카버, 그리고 솔라카우, 그리고 배상민 교수, 이재섭, 그리고 느헤미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재 225쪽부터 내용입니다. 먼저 협력의 법칙에서 아치발드 캠벨 선교사님이 간부열 선교사님인데요. 그 신발끈 늘리기 작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캠벨 선교사님은 1954년 계명대학교가 설립될 때에 초대 학장으로 취임했고, 초창기부터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스 선교사님과 함께 계명 캠퍼스 부지 확보에 많은 공헌을 하셨죠. 학교 설립할 때에 1954년 문교부에 법인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 캠퍼스 부지 선정 그리고 매입에 착수했습니다. 당시에 4년제 대학 설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지, 그러니까 학교 땅이죠. 그리고 시설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캠벨 선교사님은 캠퍼스 조성에 대한 총 책임을 맡아서 이 일에 헌신하셨죠. 그래서 미국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로부터 대학 설립 자금으로 지원받은 9만 달러 중에 4만 달러를 먼저 지원받아 사용했고요. 나머지는 1년에 10,000달러씩 5년간 나누어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 선교부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학교 건축에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부족한 대학 설립 자금을 짧은 신발끈에 비유해서 짧은 끈을 늘리자. 그래서 신발끈 늘리기 작전에 돌입합니다. 미국 북장로교 당시 선교부 총무로 있었던 스미스 박사님이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국제 지역 학부의 스미스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바로 스미스 선교사님, 스미스 총무님이죠. 그래서 계명대학교 설립에 9만 달러를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스미스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신발끈 늘리기 작전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제안으로 미 육군이 중심이 되어서 대한 지원단, 쉽게 말하면 한국을 돕기 위한 그런 군인들의 후원 단체죠. 이런 대한 지원단 도움을 받아서 대학 건축을 진행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환으로 미 육군의 도움을 받게 된 것이죠. 뒤늦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좀 신청하려고 했지만 이미 기한이 지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방면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맥고우 장군의 도움을 얻습니다. 그래서 미 육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대명동 본관 건축할 때에 목재, 시멘트, 벽돌, 유리, 기와 등 당시 6만 달러 상당의 건축 자재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아주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었고, 대명동 캠퍼스는 지금까지 아주 견고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창기부터 아주 튼실하게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죠. 캠벨 학장님은 직접 학교 건축을 할 때에 건물을 설계하고 또 학교의 교가를 짓고 교기 학교 직인도 만들고요. 탁칙, 그리고 교복, 그리고 본관의 강단 의자 제작과 구입, 그리고 강의실용 의자 디자인 및 도색, 그리고 캠퍼스 조성을 위한 나무 심기 등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함께 일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긴밀한 그런 친근한 관계를 맺으려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했고요. 아주 유머 감각도 위트가 넘쳤다고 합니다. 음악과 시를 좋아했고 성품도 아주 인자해서 한국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셨다고 합니다. 예술적 재능도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그림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치발드 캠벨 간부열 선교사님이죠. 초대 학장이었고 초대 이사장이 바로 아담스 선교사님이고, 간부열 선교사의 뒤를 이어서 아담스 선교사님이 두 번째 제2대 학장이 되시기도 했죠. 226쪽의 아래쪽에 보면 조지 워싱턴 카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땅콩 박사로 유명한 조지 워싱턴 카버죠. 참 불행한 그런 상황이었죠. 남북전쟁 초기에 미국 남부의 한 농장에서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죠. 태어난 지 일주일쯤 되던 무렵 노예 상인들이 그 농장으로 쳐들어와서 이 카버의 어머니 메리, 그리고 카버의 누나 멜리사, 그리고 조지 워싱턴 카버, 이 어린 아기를 붙잡아서 켄터키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모지스 카버 농장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벤틀리라는 사람에게 이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끌려간 이 아이들과 그 어머니를 찾아주면 밭을 주겠다고 제안해서 벤틀리라는 사람이 찾으러 가죠. 그런데 그 어머니와 그 누이는 찾지 못하고 어린 아기밖에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지스 카버는 이 조지 워싱턴 카버를 찾은 뒤에 자신의 성을 주어서 조지 워싱턴 카버로 불렀다고 하죠. 이 어릴 때부터 체질적으로 허약해서 오래 살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어렵게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흑인으로 자라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억압과 차별을 많이 겪게 되었겠죠. 당시에 흑인이 학교를 다니는 것은 아주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움에 대한 카버의 뜨거운 열정, 그리고 새로운 지식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은 그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이 호기심 가득한 그런 표정으로 어린아이가 물을 때에 그 어른들의 마음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배움에 대한 갈급한 마음, 뜨거운 열정으로 하여 인해서 카버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등교육을 마치고 고등학교 진학조차 쉽지 않았지만 캔자스주 미니애폴리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머리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가정 형편이 원래 노예잖아요. 그래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학 입학을 원했지만 인종차별로 인해서 입학을 거부당하기도 하고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 그리고 호기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워싱턴 카버는 아이오와 농과대학, 현 아이오와 주립대학교로 됐는데요. 이 농과대학교에 진학해서 식물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렵게 구두 닦기에서부터 세탁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학비를 스스로 조달하고 또 주변에 도와주는 그런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어렵게 30이 넘은 그 나이에 겨우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흑인들이 많지 않았던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대학 다닐 때 교원의 식당에서 입장을 금지당하는 일도 겪었고요. 이런 흑인 차별에 대해서 부당하게 생각했던 주변 교수들의 또 동료들의 도움으로 이런 차별이 개선되기도 했고 어렵게 졸업했죠. 그래서 흑인 학생으로서 이 아이오와 농과대학교의 첫 졸업생이 되고요. 학위 취득 후에 모교의 실험 농장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원을 일하면서 남부에 있는 흑인 농부들을 가르치는 데 힘썼죠.
당시 흑인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대학 교육을 마친 지식인으로서 흑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당시 남부에 목화 농장이 참 많았죠. 그런데 이 목화 농업이 바구미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겪자 그런 농부들에게 이 목화보다 고구마나 땅콩과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게 더 유익할 거라고 권유하죠. 그래서 남부에 엄청난 땅콩 농장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땅콩을 많이 재배하고 또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되니까 너도 나도 목화 농업에서 땅콩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땅콩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많이 생산되게 된 것이죠. 과잉 공급이죠. 그래서 이런 과잉 공급으로 그러면 다시 목화 농업으로 돌아갈 거냐? 그보다는 오히려 이 넘쳐나는 땅콩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는 남아도는 이런 땅콩을 처리하기 위해서 직접 연구에 몰입하죠. 그렇게 해서 땅콩으로 만든 버터, 또 인조고기, 빵, 땅콩 우유, 음료, 땅콩을 재료로 해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직접 개발하고 시장에 내어 팔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땅콩으로 수백 가지 제품을 직접 개발해서 많은 남부의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이죠. 그는 남부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땅콩 수입에 관세를 매기는 보호무역을 미국 의회에서 주장하기도 했고요. 인종차별로 인한 제한된 자원과 기회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성취를 이루어냈던 조지 워싱턴 카브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카브가 주는 교훈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끊임없는 탐구 정신,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정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고통과 억압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추진력이죠. 그리고 셋째,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목숨을 걸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카브가 배움의 기회가 없을 때 어떤 아주머니가 배울 수 있도록 학비를 도움을 주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카브, 너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네가 배운 것을 다시 내 동족에게 꼭 나누어 주어라. 나눔에 대해서 교훈했던 것이죠. 이 아주머니의 말이 카브의 인생을 지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흑인으로서 처음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배운 지식을 흑인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가 엄청나게 많은 땅콩 관련 제품을 개발해서 남부 농민들에게 도움을 베풀었던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것을 온전히 나누는 데 있음을 아주머니를 통해서 배웠고, 그리고 이 가르침을 그는 평생 실천하기 위해 힘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라카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은 참 사회 안전망이 아주 취약하죠. 식량 문제, 물 문제,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열악한 교육 여건, 굉장히 많은 사회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지역에 소외된 지역을 위해서 솔라카우 프로젝트를 한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CEO로 있는 회사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솔라 밀크, 솔라, 태양이죠. 태양광을 이용해서 젖소 모양의 그런 태양광 충전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솔라 밀크라고 부르는데, 태양광 에너지 조명은 석유를 사용하는 등유 램프를 대체해서 환경 문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을 주죠. 온실가스,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그래서 이 솔라카우는 젖소를 형상화해서 태양광 충전 시스템인데요. 이 젖소 등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고, 아래쪽 배 쪽이죠. 배 쪽에는 이제 우유병 모양의 보조 배터리를 꽂을 수 있는 충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케냐의 오지 마을에 학교에 솔라카우가 처음 설치되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자마자 보조 배터리를
이 솔라카우 예, 꽂은 뒤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충전 시스템을 통해서 보조 배터리에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9쪽에 보면 보조 배터리는 각 가정에서 전등을 켜고 휴대폰을 충전하는 등 요긴하게 사용되죠. 그래서 솔라카우 한 대는 약 250가구에서 쓸 수 있는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솔라카우는 현재 케냐 3곳, 탄자니아 2곳, 그리고 캄보디아에 1곳 설치되어 운영 중이고, 이 수혜자는 약 5,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솔라카우를 개발한 요크라는 회사의 CEO가 장성은 대표고요. 아프리카 빈청 아이들이 학교 대신에 조금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일터로 보내지고, 부모는 휴대폰 충전을 위해서 상당한 돈을 지불한다는 부분에 착안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무상으로 전기를 충전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솔라카우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그래서 이런 설치 비용은 다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런 후진국의 소외된 지역을 위해서 도움을 베풀고자 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펀딩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장성은 대표는 대학을 졸업한 뒤에 이탈리아에서 디렉팅에 관해 공부한 후에 태양광 에너지와 디자인을 활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요크라는 회사를 창업했고요. 요크는 2014년 태양광 제품을 처음 만들고 2015년은 태양광 충전기 솔라페이프를 만들게 되고 미국 클라우드 펀딩 서비스 킥스타터에서 약 12억 원, 약 100만 달러 투자 유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Jokara mambo school. Dan nyotin je Jokara baca kecam. Charge ni om pada ni jadi mana ke? Ini mana sini? 20 shillings. Jual jenak jual jelas sama. Enggak pakai kalau jangan asal. Kau ke? Asal yang kau. 전기 충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는 사실을 착안해서 아이들 일터로 보낸 대신에 학교로 보내서 무상으로 전기를 충전해서 일석이조죠. 아이들이 일하는 대신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보조 배터리에 while they're studying at the school. 태양광을 이용해서 If students can bring 학교 공부도 renewable 하게 energy 되고, 또 at the end of every school day, it will be a big contribution for their 휴대용 보조 families 배터리를 and motivate 충전하기 parents 위해서 to send their children to the 아이들이 school. 일하지 않고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Oh really? 가정에 필요한 전기를 충전해서 가져오는 Kalau 방식으로 itu ni, yang mana mana mana. 참 기발한 아이디어로 잘 적용한 것 같아요. 윈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모들이 일터로 안 보내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서 보조 배터리를 충전해요. Somebody who has been educated, you will not only change your life, but even the life of the community. What do you want to be? Police. 아이들이 이제 운전에 Wants to be a pilot. 다양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솔라 카우를 통해서 나가야 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성은 대표는 타임지 선정 최고의 발명품 솔라카우를 통해서 2019년 타임에서 선정할 정도로 아주 주목받는 CEO로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디자인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안하는 요크의 대표 장성은입니다. 요크라는 회사의 CEO죠. 요크의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솔라페이퍼라는 이름처럼 정말 얇고 가벼운 그런 태양광 충전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솔라카우 프로젝트인데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서 개도국 아이들의 아동 노동을 멈추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짐 콜린스의 Good to Great이라는 책인데요. 어떻게 좋은 기업에서 머무르지 않고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책인데 요크도 정말 위대한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많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느 회사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일에 전념하는 것이 위대한 회사로 도약하는 유일한 길이다. 요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단순히 태양광 패널을 만들거나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크만의 독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 그 시각을 가지고 창의적인 그런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누군가의 생활을 바꾸고 또 생각을 바꾸고 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들을 해나간다면 요크는 좋은 기업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성장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H1 드림의 펠로로 선정된 이후에 멘토링 서비스와 네트워킹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는 데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공유 가치 창출을 하는 아주 대표적인 디자인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장성은 대표 이야기를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배상민 교수와 나눔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재 230쪽에 있는데요. 배상민 교수는 자신을 3D다. 나는 3D다. 드림 그리고 디자인 도네이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슨스 디자인 스쿨 졸업 작품에서 1등을 했고요. 또 IDSA 학생 디자인 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 세계 최고의 디자인 회사인 스마트 디자인의 아주 유명한 디자인 회사인 것 같습니다. 특채로 입사했고요. 그리고 27살의 나이로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서 동양인 최초이자 최연소 교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부터 독특한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공모전에서 우승하면서 그 실력을 인정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 231쪽에 보면 인류 기업들의 광고를 맡아 일하면서 아주 짜릿하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했죠.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이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인지 깊이 고민하게 되죠. 디자이너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성찰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제품을 더 화려하게 값비싸게 만들면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사겠죠. 근데 그것은 소비자의 눈을 현혹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이 하는 디자인은 바로 아름다운 쓰레기를 만드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제품의 수명이 다하기 전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밤을 새우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열정을 불사르는 일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 할수록 더 깊이 회의가 드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소비주의 문화의 부속품으로 사는 것을 버리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민하면서 결심하죠. 좀 더 가치 있는 일은 뭐냐? 상위 10%가 아니라 그전까지는 화려하게 값비싸게 만든
그 아주 돈 많은 상위 10%를 위했다면 이제부터는 하위 90% 생존의 문제가 걸린 저소득층, 소외된 사람들, 제3세계에 있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리라는 결심이죠. 바로 인간애를 실천할 수 있는 디자인,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쓰기로 합니다. 그래서 배상민 교수가 늘 하는 이야기가 99%의 디자이너들이 상위 10%를 위해서 다들 디자인하고 그리고 값비싼 물건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쓰레기를 만드는 데 힘쓰는데 하위 90%의 사람들은 리얼 프라브럼, 생존이 달린 문제로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가치 있는 디자인을 하고 싶다라고 고민하죠. 그렇게 해서 그가 착안해낸 것이 그냥 디자이너가 아니라 나눔과 디자이너를 접목시키는, 그래서 나눔 디자이너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배상민 교수의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머니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CBS 방송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배상민 교수의 그 신앙적 배경을 잘 소개하는데요. 나중에 한번 CBS 새롭게 하소서 배상민 교수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아마 배상민 교수의 그런 기독교적 신앙 배경에 대해서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머니는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인 봉사의 삶을 사셨고 그런 삶이 배상민 교수에게 아주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상민 교수가 주목했던 것은 바로 나눔이죠. 나눔. 세상에는 눈앞에 보이는 인간관계나 손익관계를 벗어난 큰 법칙이 있는데 바로 홍익인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나눔의 정신이죠. 그래서 14년간의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현재 카이스트 교수로 있죠. 그래서 경력이나 명성을 우선시한다면 미국에서 더 잘 나가는 디자이너로서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디자인을 위해서 저소득층,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디자인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으로 왔죠. 그래서 첫 번째 한 것이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제3세계 사람들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수기, 아주 휴대용 정수기죠. 이게 바텀업입니다. 그래서 식수가 부족해서 오염된 물을 그냥 그대로 여과 없이 마시는, 그로 인해서 병에 걸리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이런 소식을 듣고 참 안타까워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바텀업 정수기, 휴대용 정수기죠. 그래서 232쪽에 보면 바텀업 정수기는 카보네이트 필터가 달린 뚜껑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두 개의 생수병을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병에 오염된 물을, 그 위쪽이죠. 위쪽에 오염된 물을 넣고 이제 중간에 필터가 있고요. 그 뒤집으면 마치 모래시계에 모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듯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걸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필터 한 개로 약 7리터의 물을 정수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아주 저비용, 아주 적은 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물을 정수할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이렇게 바텀업 정수기를 개발했었고요. 그래서 2006년 여기 보면 이제 타이완 인터내셔널 디자인 컴피티션에서 타이완에서 개최된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골드 금상을 수상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배상민 교수는 2006년부터는 월드비전과 함께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나눔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자선을 목적으로 제품을 개발해서 이 수익금의 100%는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으로 기부해서 소비와 동시에 기부가 되도록 고안했습니다. 소비자가 각자의 필요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면 모든 수익금은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기부되도록 하는 나눔 프로젝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했고요.
그다음 232조 아랫부분에 보면 그 노동 착취에 대한 사례들을 좀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런 노동 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그 아이디어를 갖고 패션 브랜드인 갭은 에코 프렌들리 캠페인을 벌였고요. 톰스 슈즈는 신발 한 켤레를 구입하면, 선진국의 아이들이 신발 한 켤레 구입하면 신발이 없는 후진국에 신발 한 켤레를 기부하게 되는, 그래서 1+1 캠페인을 벌여서 굉장히 회사의 이미지도 높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죠. 이걸 높이고 또 함께 살아가는 기부 문화도 정착시키는 아름다운 사례. 이걸 배상민 교수가 접하고 이런 나눔, 함께 공존하는 부분이 참 가치 있고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